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후 7시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오후에는 말이죠. 여기서 가까운 도회지에 나가서 이발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더 짧아졌죠? 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아이작 뉴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성 여기를 할 차례죠.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른 천재들보다 비교적 낮은 교육 상태에 머물러 있던 뉴턴이 정점급 천재로 각성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로부터의 지원이 적어서 자비를 하면서 배워야 했던 서버시디얼이었던 뉴턴을 정식 스칼라로 만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준 수학교수 아이작 베로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1665년에서 1667년에 페스트가 창고를 하며 고향 울즈소프로 2년간 피신했던 창조적 휴가다. 22살에서 24살에 거친 이 시기에 뉴턴은 후대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뛰어난 창의력을 보이며 만유인력의 법칙, 역학, 광학, 미적분학을 직관적으로 발명하였다. 그러니까 22살이나 24살이 됐다니까. 여러분 22살이나 24살 때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이작 뉴턴은 벌써 그 나이에 만유 인력의 법칙, 역학, 광학, 미적분학까지 이제 발명했다. 여기는 발명했다고 나오는데, 전번 시간에는 내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발견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만유 인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만유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언제나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아이작 뉴턴이 그거를 발견한 것이죠. 그걸 만유 인력이라는 걸 아이작 뉴턴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아이작 뉴턴이 만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원래 있었던 건데 아이작 뉴턴이 그거를 찾아냈다. 이래가지고 발견이란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발명이란 또 용어를,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란 용어를 썼네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뉴턴이 생애 동안 보인 정신 능력의 최고점으로 친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22살에서 24살에 철부지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만유 인력의 법칙, 역학, 광학, 미적분학까지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뉴턴이 지능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자연 현상 속에서 세계와 우주가 내재하고 있는 성질을 추출해 발명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믿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 수학 연구 1년 차에 유율법을 발명해 세계 최초로 미분을 창시하였으며 프리즘을 연구하여 빛의 성질에 대한 뛰어난 발견을 이루었다. 관측으로 이루어진 케플러의 법칙에 자신의 중력 이론을 도입해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중세 우주론을 종결내었으며 발표가 노년에 되었을 뿐 계산 자체는 이미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고안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이 시기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너무나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벌써 이렇게 엄청난 과학 이론들을 토해낸 거예요. 이 아이작 뉴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로 전례 없는 수준이 강력한 지적 각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다. 몇몇 정신의학자들은 뉴턴이 가진 정신분열증과 창조적 휴가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분열증을 가진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상대에 대해 둔감 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서 자기 분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좀 내가 의미하고 싶은 구절인데, 내가 어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노년기에는 사람을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한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뭐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뭐 늙어질수록 사회적으로 사교가 좋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이래야 그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이라네. 그게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교가 좋아가지고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아는 사람이 많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번에 얘기했던 전자에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그래야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 상대에 대해 둔감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서 자기 분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요, 너무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도 좋다, 저 사람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폭넓게 사람을 사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 사교성이 좋다 해가지고 뭐 칭찬하잖아요. 사교성이 좋고 발이 넓고 아주 뭐 포용력이 좋다 등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사람과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이 그 스트레스가 오는 그 원인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유난히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많아요. 뭐 친구가 많고 어딜 가나 또 발이 넓다네.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거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는 게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가 이 경쟁사회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많이 갖잖아요. 뭐 별 필요도 없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알고 이렇게 자꾸 지내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할까요? 자꾸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회는 이 지나친 경쟁 사회라 그 경쟁 심리에 젖어가지고 전부 그 이승열이를 공격하는 언사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많아진다. 아는 사람 숫자와 스트레스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장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이렇게 교류하고 사귀어봐야 인생이 득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는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럿을 사귀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민감하게 생각하면은 자기 붕괴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작 뉴턴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사귀는 그런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훌륭한 학문적 성과들을 이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아이작 뉴턴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세상 사람들과 다 풍부하게 교류를 하고 이렇게 지냈더라면은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훌륭한 이론들을 생각지 못해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무차별적으로 사귀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지 않았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더욱더 이런 그 과학적인 이론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병리학자들은 뉴턴이 베르와 같은 뛰어난 연장자와의 만난 일은 인생의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나 그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에 자기 상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기도 했다고 진단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일시적으로 베르와 떨어진 덕에 뉴턴이 자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흑사병으로 인해 벌어진 종말론적 세기말적인 분위기도 뉴턴이 머릿속에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 광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반사망원경을 발명해낸 업적을 인정받아 1669년에 신학의 투신하기로 뜻을 굳힌 아이작 베로의 후임으로서 입학 후 약 10년 만에 케임브리지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직에 올라서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말년에 성질이 더러워져서 성질 개파가 노인네라고 불렸다고. 그래도 전해오는 말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 한 업적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식 웃으면서 하던 명언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그 인간의 그 성품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라는 건 참 온갖 다재다능합니다. 아주 인간의 성품이라는 건 참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죠. 인간의 그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성격이나 스타일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사람 이 스타일이나 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아낼 수도 없고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성격이 괴팍해지고 남의 단점만을 트집 잡아서 자꾸 남을 훈계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한테 내가 노인이야, 내가 노인이니까 내 훈계를 받아들여야 돼.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만 붙잡으면 젊은 사람만 보면은 자꾸 훈계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못된 노인네가 있는 반면에 젊었을 때는 성격이 못됐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성격이 온화해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그렇게 잔소리 안 하는 그런 참 본받을 만한 노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넓어지고 함부로 젊은 사람 붙잡고 트집 잡거나 훈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훈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주위에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젊은 사람만 보면 자꾸 훈계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노인네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생긴 줄 아십니까? 이거 나이 먹었으면 지 나이 먹었지 뭐 내 나이 먹었나?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노인네 보고. 나이 처먹었대? 나이 먹었으면 지가 지 나이 먹었지 뭐 내 나이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왜 생겼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한테 훈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될수록 젊은 사람 붙잡고
트집 잡고 훈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노인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을 훈계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성품이 온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 보면 훈계하려고 다다붙고 자꾸 트집 잡아서 이렇게 꾸중이나 하려고 달려보는 노인은 그거는 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젊은 사람 붙잡고 훈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로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노인네가 젊은 사람 붙잡고 훈계한다고 뭐 이 세상이 바로 굴러갑니까? 그게 아니거든. 절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게 인생이다. 제 잘난 멋에 사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똑똑해. 다 자기 잘난 멋에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 붙잡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훈기질하면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은 어떤 스타일이었었냐면은 나이를 들수록 이렇게 자꾸 훈계를 하려고 그러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과학적으로는 훌륭한 이론을 생각해낸 천재였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좀 괴팍하고 못된 노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아셨죠? 나이가 들수록 절대 남을 훈계하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 말이 틀림없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면 지 나이 먹었지. 그런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괜히 다른 사람 붙잡고 훈계하려고 달라붙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왜 자꾸 성경을 들춰봅니까? 성경에는 정말 주옥 같은 글이 많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거든.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데 아주 보석 같은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온유하라. 그리고 또 온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글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온화해라 겁니다. 사납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온유하고 또 온유하여라.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 성격이 사납다가도 나이가 들수록 온화해져야 되는 겁니다.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좋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나워져 가지고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보면 꾸짖기나 하려고 그러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온화하게 늙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난 그거를 크게 이제 신조로 삼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다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가 한없이 길어지고 아이작 뉴턴 진행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이쯤에서 생략하고 죽은 뒤에는 영국의 위인들이 잠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다. 함께 사원에 안장된 과학자로서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찰스 다윈. 여러분 이 찰스 다윈 참 유명하잖아요. 내가 인간 탐구를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내가 틀림없이 찰스 다윈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내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찰스 라이엘 등이 있다. 석관 위에는 그가 자신이 쓴 저서들의 팔꿈치를 올려놓고 몸을 기댄 모습이 조각되었으며 연구에 사용했던 망원경과 프리즘 등의 기구가 묘사되었다. 라틴어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된 묘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아이작 뉴턴의 묘비입니다. 묘비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 묘비에 이렇게 그 라틴어를 묘비에 새겼다는 것이죠. 이 라틴어로 된 묘비명이 뭐냐면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곳에 아이작 뉴턴 경이 묻혔으니, 경이라는 건 말이죠. 이 영국에서는 경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그 조선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여튼 무조건 높이는 그런 얘기죠. 아이작 뉴턴 경이 묻혔으니 하느님과 같은 정신력에 의하여 그가 일찍 발견한 수학적 원리로 행성의 운행, 해성의 경로, 바다의 조속을 처음 밝혔으며 일찍이 어떤 학자도 의심하지 않고 있던 광선의 본성을 발견하였다. 바다의 조속을 처음 밝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다의 조속,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는가를, 그 원리를 밝혀낸 게 아이작 뉴턴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인천 앞바다에 그 썰물과 밀물이 생기잖아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또 물이 쫙 빠지고, 이렇게 썰물과 밀물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를, 그게 왜 그런 원인이 생기는가를 이 아이작 뉴턴이 알아냈다는 겁니다. 조속의 그 원리. 일찍이 어떤 학자도 의심하지 않고 있던 광선의 본성을 발견했다. 또한 자연, 고대 성서에 관하여 세밀하고 예민하며 확실하게 해명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철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인류가 하나님 곁에 이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실로 우리의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42년 12월 25일 출생, 그리고 1727년 3월 20일 사망, 이렇게 태어난 해와 출생한 해와 사망한 해가 이렇게 묘비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뉴턴의 묘비명은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포프가 뉴턴을 칭송한 글귀이다. 학문적 업적, 우주에서 위대한 설계를 찾는 그의 과학적 탐구는 고대의 가설들을 뒤엎었습니다. 타임지 1999년 송별호에서 각 세기 인물 선정 중 17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아이작 뉴턴을 꼽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임지라는 그 시사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1999년 그 송별호에서 그 17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아이작 뉴턴을 꼽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한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뛰어난 것이 특징이지만 뉴턴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과 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GOAT급, 그러니까 가트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갓급 업적을 남겼다. 특히 뉴턴의 천재성이 정점에 달한 1665년에서 67년 시즌은 인류사를 놓고 봐도 비슷한 급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 중에서 특출난 1666년을 한 명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해라고 해서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은 뉴턴보다는 굉장히 후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시대의 이 사람을 보면은 뉴턴만큼 뛰어난 과학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지금 학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수학, 물리학, 천문학과 같은 분야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뉴턴의 이론, 특히 미분과 F, 리꼴,
잠깐만요. F는 이꼴 G 그리고 R 제곱분의 M만 M2 F는 이꼴 MA 등은 인류의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으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론과 공식들은 현대 물리학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뉴턴이 후대 문명에 끼친 영향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만약 그거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뉴턴이 남긴 그렇게 그 이론들은 후대 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이 있었기에 아인슈타인과 같은 후대의 과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뉴턴이란 그런 그 선구자적인 과학자가 없었으면은 과연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먼저 앞서 나간 뉴턴이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후대에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전역학, 뉴턴의 운동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란 중력을 수학적으로 소설하고 정의를 내린 뉴턴의 법칙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이게 이제 뉴턴이 만든 그 알고리즘이죠. 공식이죠. F는 이꼴 G 이렇게 그다음에 R 제곱분의 M1 M2 이것이 이제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나타낸 알고리즘이죠. 사실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알려진 만유 인력의 존재 자체를 뉴턴이 발견한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과 천체 운동에 필요한 구심력이 같은 것이라는 정도의 개념은 당시 학자들도 다들 알고 있었으며 문제는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이며 그것이 행성 운동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였다. 행성의 공전 주기니 궤도니 하는 것은 이미 전에 요하네스 케플러 등에 의해 관측되어 케플러의 3대 법칙으로 정립되었는데 뉴턴이 한 것은 이를 갈릴레이 역학으로부터 발전시킨 뉴턴 역학과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 인력을 수학적 표현으로 정립해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 인력이라는 개념은 그 아이작 뉴턴이 최초로 이렇게 생각해낸 것은 결코 아니고 아이작 뉴턴 이전에 벌써 이전에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사람이 벌써 모든 물체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모든 행성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 벌써 이전의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 만유 인력이라면 왜 뉴턴을 꼽게 되었는가?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뉴턴 이전의 과학자들은 행성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정립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뉴턴이 그것을 만유 인력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만유 인력 하면은 뉴턴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얼핏 보면 공식 하나로 요약되는 이 업적이 결과적으로는 인류 지성사를 새로 쓰게 만든 것이다. 그만큼 물리학의 수학을 놓고 법칙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세운 것은 위대한 혁명과도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만유 인력의 그거를 일정한 법칙을 거기서 발견해내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거기서 내가 전번에 내가 지만원 박사 얘기도 잠깐 한 적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만원 박사가 미 해군 그 대학원에서 그 시스템 공학 박사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 지만원 박사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예전에는 없던 그 지만원 박사만의 독특한 그 연구로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겁니다.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죠. 어떤 법칙, 어떤 세상 일에 하나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세상 일이 벌어지면, 아니, 저 일이 왜 벌어질까? 그 일이 벌어지는 일정한 그런 어떤 법칙을 꿰뚫러 알아내야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공식 언어로 요약되는 이 업적이 결과적으로는 인류 지성사를 새로 쓰게 만든 것이다. 그만큼 물리학의 수학을 놓고 법칙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세운 것은 위대한 혁명과도 같았다. 서양 전통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관에서 천계는 지성계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케플러 등은 이러한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의구심만 던져놓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방에 정리한 것이 뉴턴의 역학이다. 케플러의 법칙과 갈릴레이 역학이 완벽히 동일한 수식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천계와 지계의 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증명해낸 것이다. 장장 2000년 가까이 인류를 지배해오던 우주관을 뉴턴은 수학이라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렇게 모든 과학자들이 끙끙 앓고 이랬던 천문학,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이 사람들도 참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끙끙 앓고 이렇게 연구하던 거를 뉴턴은 알고리즘 하나로 이렇게 꿰뚫러서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뉴턴은 모든 이 과학적 현상을 알고리즘으로 집약화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과학적 법칙을 간단하게 알고리즘으로 딱 나타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후의 모든 과학자는 수학으로 과학을 증명함으로써 뉴턴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수학적 계량을 도입해 연금술을 현대화학으로 발전시킨 앙턴 라부아지에 역시 뉴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적 때문인지 하중강도, 충격력에 대한 계산식에서 쓰이는 단위 표현이 뉴턴이다. 카바비노의 하중강도에 표기하는 KN, 킬로 뉴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중 강도, 충격력 이런 걸 측정하는 단위가 바로 그 N자를 쓰는 데는 그걸 이제 뉴턴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하중 강도, 충격력을 재는 그런 단위를 뉴턴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얼마나 과학사에 참 잊을 수 없는 뚜렷한 자국을 남긴 사람인가 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사에 정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케플러의 법칙 기여 및 증명, 케플러의 법칙을 뉴턴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뉴턴이 수학적인 정의를 최초로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16세기 잉글랜드의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돈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수학으로 계산하려 들면 이상하게도 공전주기 계산이 맞지 않아 당대 수학계의 난제로 유명했었다. 그러다 에드먼드 헨리,
크리스토퍼 렌,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최악의 라이벌 로버트 훅, 이렇게 셋이 누가 먼저 지구의 공전주기 계산을 정확히 해내나 내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는 같은 왕립협회 회원이던 아이작 뉴턴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만난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이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뉴턴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20년 전에 계산해 봤더니 원이 아니고 타원이었던데 이제껏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원 궤도라는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사실과 그걸 20년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뉴턴의 행동에 말 그대로 헨리는 정주를 놨고 뉴턴에게 이걸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20년 전에 왕립협회에서 로버트 훅과 크게 다툰 이후로 침묵하게 됐다는 것. 결국 헨리의 권유로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세기 16세기 잉글랜드의 과학자들은, 잉글랜드의 그 천문학자들은 누구나가 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이런 걸 이미 16세기의 잉글랜드 천문학자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그 공전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공전 주기가 계산에 맞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끙끙 앓다가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 돌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보면은 꼭 계산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벌써 20년 전에 그걸 정답을 냈다네. 내가 20년 전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원이 아니고 타원이었다네, 타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20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밝히지 않았냐? 입 다물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하냐면은 로버트 훅과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그 후로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작 뉴턴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잉글랜드의 그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내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아이작 뉴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벌써 20년 전에 그걸 계산해 냈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놀랍죠, 놀라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39분을 경과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